네, 2장 전열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 60문제가 조금 넘지만 암기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단위 변환이 틀리게 표현된 것은 입니다. 단위 변환 1번 1줄은 0.2389 곱하기 15 마이너스 3승 킬로칼로리입니다. 1줄은 0.23 칼로리니까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0.2389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되죠. 2번 1kWh는 860킬로칼로리가 되죠. 예. 전력량은 전력으로 바꿀 때 1kWh가 860킬로칼로리가 됩니다. 3번 1BTU는 0.252킬로칼로리가 된다. 1BTU는 0.252가 되고요. 4번 1kcal는 3968줄. 이게 틀렸죠. 우리가 1번을 보면 보세요. 3번에서 1 BTU가 0.252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럼 1칼로리 얼마예요? 1킬로칼로리 넘어가니까 0.252분의 1 BTU가 되고 이 값이 3.98 BTU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얘기한 1kcal는 3968 이 부분은 줄로 바꿨을 때 4186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3968은 BTU 있죠. BTU로 바꿨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열 전도율을 표시하는 것은 열 전도율 단위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와트 퍼 미터 도시가 되고요. 열 전달률입니다. 열 전달률은 와트 퍼 메타 제곱 도시 해서 자주 나온다라고 했고요. 실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열 전도율과 열 전달률. 따라서 2번의 답은 3번이고 2번이 뭐예요? 보기 2번은 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는 열 전달률입니다. 꼭 구분을 해주시고요. 3번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다음 중 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전도는 도체, 대류는 액체나 기체, 복사는 전자파라고 했죠. 1장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1번 도체를 통해서 이동한다. 전도. 2번 기체, 3번 액체를 통해서 이동한다. 대류. 복사는 전자파로 이동한다. 3번에는 답이 4번이 되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전열기에서 5분 동안 90만 줄의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전열기에서 소비한 전력은 몇 와트인가? 지금 5분, 시간이 5분이고요. 한 일이 W가 90만이고요. 소비한 전력 P는 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W는 한 일은 PT가 되고 묻고 있는 전력 P는 T분의 W입니다. 다만 이때 W의 단위가 줄이고 전력의 단위가 와트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의 단위는 뭐예요? 세컨입니다. 초. 따라서 지금 전력을 구할 때 단위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1의 단위는 줄이니까 90만 그대로 들어가고 T는 5분인데 말씀드렸지만 세커라고 했죠. 와트 세커입니다. 그래서 5분이니까 60을 곱해줘야 초로 바꾸는 거죠. 5분은 300초가 됩니다. 300초. 그래서 계산하니까 3000줄, 4번에는 4번 3000줄이 됩니다. 5번 유사한 문제죠. 500와트는 몇 칼로리 퍼 세커인가 합니다. 500와트는 몇 칼로리 퍼 세커인가? 우리가 열량입니다. 열량은 다시
4번부터 볼게요. 에너지는 PT요, PT. 네. 열량은 에너지에다가 0.24를 곱한 거죠. 0.24를 곱한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0.24 P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0.24 PT. 그러면 지금 묻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열량의 단위니까 단위는 칼로리가 되고요.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단위가 보세요. 칼로리 퍼 세컨입니다. 그럼 지금 얘가 단위가 세컨이라 그랬죠. 4번에서 세컨입니다. 그러면 칼로리 퍼 세컨가 되려면 T가 넘어가요. 보세요. T분의 H는 T가 넘어갔으니까 이것이 칼로리 퍼 세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T가 넘어갔으니까 0.24P.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0.24P. 그래서 500W는 얼마? 0.24 곱하기 500 하니까 약 120입니다. 약 120. 120. 답은 4번. 네. 이런 문제 실제 했죠.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엄청 간단한데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이런 단위가 칼로리 퍼 세컨. 네. 이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연습하고 하다 보면 이런 풀이나 이런 문제들이 반가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당황스럽다. 아직 연습이 덜 된 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5번에는 4번입니다. 6번 볼게요. 6번. 500W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1시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합니다. 동일한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칼로리라고 했기 때문에 열량 H는 지금 전력 주어졌고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H는 0.24에 W니까 PT. 0.24에 전력이 500입니다. 500. 시간은 초라 그랬죠. 세컨. 그러면 1시간이면은 몇 초요? 3600초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가 뭐요? 칼로리가 되죠. 칼로리. 그럼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킬로칼로리를 바꾸면 킬로가 들어가는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432 킬로칼로리가 된다. 6번에는 답이 1번 약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4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0.24라고 했는데 원래 0.24가 아니고 0.23 얼마 값이죠. 원래 이 정확하게 하려면 4.18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약 근사값으로 0.24라고 했는데 우리 객관식에서는 어차피 보기 중에서 가까운 거 찾으니까 0.24 해주셔도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실기시험에서도 나왔다면 근사값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씩 정확한 값을 대입했을 때와 오차가 발생하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대입하면 4.18분의 1 0.23 얼마를 넣는 것이 맞죠. 7번입니다. 15매 저항의 10A 전류를 10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동일합니다. H는 0.24 PT. 그런데 전력이 주어지지 않고 전류와 저항이 주어졌죠. 그럼 전류와 저항으로 전력을 구하는 방법 P는 뭐다? VI도 있고 R분의 V제곱도 있고 I제곱 R도 있는데 전류와 저항이 주어졌으니까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0.24 곱하기 P 얼마? I제곱 R에다가 시간 T 다 곱하면 되죠. 전류가 10A야. 예. 저항이 10옴. 시간은 초예요. 초. 그런데 10분이라고 했죠. 10분은 600초입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60
초, 600초. 그리고 칼로리로 바꾸면 지금 칼로리인데 문제에서 킬로칼로리라고 했죠. 따라서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44가 됩니다. 144 킬로칼로리. 이렇게 뭐 4번부터 해서 기본 공식으로 조금만 응용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에서 부족하다, 틀렸다, 뭐 그렇게 부족하다 느끼시면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틀려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문제들 명심해 주시고요. 8번입니다. 이제 조금 응용으로 한번 가보는데 볼게요. 인가전압 100V인 회로에서 매초 0.24kcal를 발열하는 전열기가 있다. 이때 전열기의 용량 몇 와트 전력 P를 구하는 거고요. 이 전열기가 상하고 있을 때 저항값이 또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얼마냐 묻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열량이 주어졌고요. 열량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야 정확한 값을 대입해야 보기에 있는 값과 비슷합니다. 원래 0.24 PT라고 했는데 0.24 대신에 4.18분의 1 PT로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용량을 구합니다. 용량 P는 어떻게 P? P는 넘어가니까 T분의 Q 곱하기 4.18입니다. 맞죠? 전력 P는 넘어가니까 4.18이 곱해지고 T가 분모오고요. 이때 보세요. 매초 0.12kcal를 했기 때문에 T는 매초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킬로칼로리 0.12kcal면 칼로리로 바꾸면은 120이 되죠. 120. 네, 그래서 4.18 곱하기 120이 되죠. 그러면은 4.18 곱하기 186 정확하면 4.186입니다. 4.186 곱하기 120 하니까 502.3. 이 문제에서 0.24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500이 됩니다. 500. 네. 그래서 보기와 약간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P는 502.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묻습니다. 저항. 보세요. Q는 여기서 그냥 계속 풀어볼게요. Q는 이 공식 이용해서 4.18분의 1에 18분의 1에 P에 T 공식 앞에 썼던 공식 있죠. 여기에서 전압 100V가 주어졌고요. 저항을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4.186 1에 P는 어떻게? 저항과 전압이 들어간 전력의 공식은 R분의 V의 제곱이죠.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은 대입한 1.186 넣어가니까 막 Q분의 V의 제곱 곱하기 T. Q가 120에 V가 100이죠. 시간은 1초 해서 대입하면은 19.9가 됩니다. 약 19.9. 물론 그냥 이렇게 여기 P에서 이렇게 구한 P 있죠. P를 여기 바로 뭐 여기 R분의 V제곱이 P다. 이렇게 바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공식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그대로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2번 502.3W에 19.9ohm이 된다. 9번 문제입니다. 전열기에서 발열선의 지름이 1% 감소하면 저항 및 발열량은 몇 프로 증감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이런 발열선이 있다고 합니다. 발열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지름이 D예요.
길이가 L입니다. 그러면 정 R은 저항률 곱하기 로 A분의 L이죠. 그러면 만약에 반지름이면 얘가 D가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이면 어떻게 돼요? 로에 반지름 R이다. 파이 R 제곱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름 D는 어떻게 되고? 지름 D는 어떻게? R은 2분의 D죠. 반지름은 2분의 지름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로에 파이 곱하기 얼마? 2분의 D에 제곱분의 L 하면 어떻게 돼요? 정 R은 로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L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R은 지름 어떻게 돼요?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지름 D가 1% 감소했다면 어떻게? 저항은 100%에서 1%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0.99가 되죠. 0.99의 제곱분의 1배가 됩니다. 저항은요. 0.99의 제곱분의 1을 하니까 1.02. 저항은 1.02배가 된다. 그 다음에 발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발열량. Q는 잘 아시겠죠? Q는 앞에 됐지만 0.24의 PT인데 0.24의 P는 뭐다? R제곱 RT 0.24의 R분의 V제곱 T 0.24의 VIT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개의 공식 중에서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열량을 구하느냐? 저항이 1.02배가 되었대요. 그러면 저항이 있는 공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죠. 그럼 이 공식이냐 이 공식이냐? 예. 이 공식으로 풀면은 열량은 저항에 비례하고요. 이 공식으로 풀면 열량은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보세요. 어떤 회로에서 저항값이 변하면 전류값도 변하게 되죠. 저항값이 변하면 흐르는 전류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공식은 뭐냐면 일정한 전압에 이 저항값이 변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압값이 변하는 거 아니죠. 일정한 저항에 일정한 저항값에 일정한 전압을 공급했기 때문에 저항이 변하더라도 전압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저항이 변하면 전류가 변하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열량 Q는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 1.02분의 1 하니까 얼마? 0.98배가 된다. 열량은 0.98배니까 2% 감소. 열량은 2% 감소, 발열량 2% 감소해서 9번에는 1번입니다. 이 문제 약간 좀 복잡한데요. 쭉 한번 이해해 보세요. 네,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에는 1번이었고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15도씨의 물 4리터를 1kW의 전열기로 가열해서 80도씨로 높이는데 30분이 소요됐다. 전열기의 효율은입니다. 보세요. 효율은 전열기 효율은 어떻게 돼요? 860 PT 전력량을 칼로리로 바꾼 것이죠. 전력량에다 860을 곱하면 열량 칼로리가 됩니다. 분해 CM 세타가 돼요. CM 세타.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860 곱하기 전력 P가 1kW가 되고요. 1kW고 이때 시간 뭐요? 우리가 1kWh는 860kcal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대입한 H는
hour란 거죠. 시간입니다. 시간. 그럼 분이 지금 시간이 30분이에요. 그 30분 시간으로 바꾸면은 0.5시간이 되죠. 0.5시간. 분해. 물의 비열은 1이고요. 물의 4리터, 물의 온도 4리터는 4kg 되죠. 4kg. 곱하기 온도 변화 얼마요? 15도에서 80도니까 온도 변화는 80-1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0.6은 60%가 된다. 10번에는 2번 60%. 11번입니다. 11번. 비슷하죠? 1kW의 전압을 이용해서 20도씨 물 5리터를 70도까지 올리는데 요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 근데 다만 시간이 분이에요. 분. 그럼 똑같이 봅니다. 보세요. 효율은 전력량 860W분의 CM 세타고요. 860W는 PT죠. PT. PT분의 CM 세타. 그럼 여기에서 시간 T는 860 P 곱하기 효율 이타분의 CM 세타가 되죠. 대입합니다. 물의 비열은 1. 물의 질량 얼마요? 5리터죠. 5리터. 온도 변화 얼마? 20도에서 70도까지. 그러면 온도 변화는 70-20. 거기에 860 곱하기 전력이 P가 1kg요. 1kg고 효율이 없죠. 예, 효율이 없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그냥 무시. 860 곱하기 분모가 1이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 0.29가 되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때 대입한 시간 860에 곱해진 이 시간은 hour가 돼요. hour. 그 답은 0.29시간. 근데 문제에서 몇 분이냐라고 했죠. 그럼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0.29시간은 몇 분이냐? 우리가 보세요. 비례식으로 1시간은 60분이니까 0.29시간은 X분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0.29시간은 X.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0.29 곱하기 60은 1 곱하기 X. X는 0.29 곱하기 60입니다. 0.29 곱하기 60 하니까 17.4분. 17.4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11번에는 3번. 12번. 효율 80%의 전력을 1kWh의 전력을 소비하였을 때 10리터의 물 온도를 몇 도 상승시킬 수가 있는가? 예, 똑같죠? 효율은 860W분의 CM 세타. 묻고 있는 것은 세타입니다. 온도 변화 세타는 CM분의 860W 이타가 됩니다. 물의 비열 1. 물의 질량 10리터니까 10kg. 860 곱하기 전력량은 1. 효율은 0.8 하니까 답은 69도가 됩니다. 69도씨. 12번에는 4번 69도씨. 네, 계속해서 13번 볼게요. 13번. 전기의 전도와 열의 전도는 서로 근사하여 온도를 연료를 전류와 같이 생각해서 열전도의 계산에 사용될 때 연료의 단위로 옳은 것은입니다. 연료의 단위를 옳은 것은 연료의 단위 와트로 외우고 계셔도 되고요. 되고 전류와 비교해도 하셔도 됩니다. 보세요. 전류 구할 때 보세요. Q는 IT니까 I는 T분의 Q죠. Q의 단위 쿨롱, 전류는 쿨롱 퍼 세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연료는 어떻게 해요?
연료는 똑같죠. 열량은 연료 곱하기 시간입니다. 따라서 연료는 시간분의 열량이죠. 열량. 시간분의 열량. 그러면 열량은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이거는 줄로 볼 수도 있죠. 열량은 에너지의 줄. 줄 퍼 세컨. 줄 퍼 세컨은 뭐예요? 줄은 앞에서 했지만 줄은 와트 곱하기 시간이죠.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전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줄은 와트 세컨이니까 와트 세컨 나누기 세컨 하면은 와트만 남는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전류와 비교해서 구하셔도 되고 13번에는 답이 4번 와트가 됩니다. 14번도 마찬가지죠. 열회로에서 열용량의 단위는 열회로에서 열용량, 전기회로에서 정전용량. C는 V분의 Q가 됐죠. C는 V분의 Q. 맞죠? 그래서 전기에서 페럿이 되는데 열용량은 전기량 대신에 열량 그리고 V 대신에 세타가 됩니다. 열량의 단위보다 줄, 세타의 단위 도시가 되죠. 줄 퍼 도시. 14번에는 2번. 이렇게 비교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제가 권해드립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외웠다. 그러면 외웠다. 문제 답, 문제 답. 우리가 연료의 단위 와트, 그 다음에 열 용량의 단위 줄 퍼 도시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시간도 더 짧지만 막상 시험장 갔을 때 뭐가 더 정확하고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오래 가느냐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 조금 더 거치는 것이 더 확실한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15번 연료의 발열체 온도로 T1, 피열체 온도로 T2, 물체의 크기, 거리, 형태, 복사율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를 파이, 스테판 볼츠만 상수를 시그마라고 할 때 발열체 표면 전력 밀도 WD의 공식은 WD는 우리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어진 상수에다가 온도는 4제곱입니다. 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돼요. 그래서 상수 파이, 그 다음에 스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에다가 곱해요. 온도는 4제곱입니다. 근데 큰 데서 작은 데. 연료원의 발열체 온도, 그 다음에 피열체 온도를 1, 2라고 하면 1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해서 단위는 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5번에는 3번. 이 공식의 형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곱하는 경우 계산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16번부터 암기하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한번 이론 공부하셨던 거 쫙 정리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공부했던 것 찾아가면서 있죠. 앞에서 보면서 확인하고 문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실력 느실 거예요. 16번 봅니다. 간접적인 저항 가열에는 발열체가 필요하죠. 간접 저항 가열에 발열체 필요했죠. 이때 발열체 필요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저항의 온도 계수가 양수로서 작을 것. 발열체는 저항의 온도 계수가 양수고 작아야 됐습니다. 2번 선팽창 계수가 클 것. 선팽창 계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장에서 공부했던 필라멘트도 그렇고 발열체도 그렇고 선팽창 계수는 작아야 된다 그랬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내열성과 4번 내식성이 클 것은 군더더기 없죠. 당연한 겁니다. 17번 발열체 중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최고 사용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금속 발열체가 있고 비금속 발열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금속 발열체, 탄화규소 발열체가 1400도까지 올라갔었죠. 탄화규소 발열체 1400도로서 가장 높았고요. 우리가
철크롬, 니크롬 일정 기준으로 했을 때, 니크롬 일정 1100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니크롬 이정은 200도 빼서 900도. 그 다음에 철크롬 일정은 1100도에서 100도 더해서 1200도. 그 다음에 철크롬 이정은 어떻게? 니크롬 일정과 똑같죠. 1100도.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 전기로가 고온으로 된 경우 전류를 공급하는 데에는 내열성이 좋은 전극이 필요하다. 전기로에 사용되는 전극이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극입니다. 그런데 전기로에 사용되니까 어느 정도 열적으로도 견디어 줘야 되는 거죠. 1번 고온에 강할 것, 2번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가 클 것, 3번 도전율이 작을 것. 전극이니까요. 더 전극은 전류가 잘 흘려야 됩니다.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저항이 작아야 되고, 저항이 작으려면 도전율은 커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열의 전도율이 작을 것. 전극이기 때문에 발열체와 다르게 열의 전도율은 작아야 됩니다. 답은 3번. 19번 다음 온도계 동작 원리 중 재백효과, 열전 온도계, 재백효과, 열전 온도계. 광고온계는 우리가 앞에서 플랭크의 방사법칙이었습니다. 3번이고요. 2번 다음 중 열전대 조합이 아닌 것은, 열전대 했을 때 콘구철이라 그랬죠. 콘구철. 콘스탄탄. 과는 콘스탄탄과 구리. 콘스탄탄과 철. 콘구철. 그 다음에 알크백. 알루메 크루멜. 알루메 크로멜. 알크. 그 다음에 백은 뭐요? 백금 로듐입니다. 없는 거 뭐요? 크롬과 콘스탄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콘구철, 콘스탄탄과 구리철, 그다음에 알크백, 알루멜, 크로멜, 그다음에 백금 로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크롬과 콘스탄탄 조합은 없었습니다. 1번이고요. 21번 저항 온도계의 금속 저항체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저항 온도계 할 때는 우리가 뭐가 있어? 백군이 있어. 백군이 있어죠. 뭐다? 백금. 백군이 있어. 그래서 백금, 니켈이죠. 구리, 그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서비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백군이 있어가 저항 온도계 금속 저항체의 재료가 되고요. 텅스텐이 아닙니다. 22번 저항가열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까? 저항가열은 직접 저항가열이 있고 간접 저항가열이 있었는데, 직접 저항가열은 발열체가 없었고, 그때 I제곱 RT 뭐다? 줄열을 이용한 겁니다. 줄열을 이용한 것. 23번 피열물에 직접 통전해서 발열시키는 방식의 노는 가열과 똑같다 그랬죠. 직접 통전시킨다. 피열물에 직접 통전시킨다. 직접 가열 혹은 직접 저항로입니다. 간접은 간접 저항로죠. 그래서 답은 1번 직접식 저항로고, 24번 전기로의 전기가열 방식 중 직흑카카죠. 직흑카카. 직접식은 흑연화로 카보론 dom로가 된다. 그래서 직접식 저항로. 25번 L식 전기로는 어느 방식의 노인가? L식은 아크죠. L식은 아크고, 아크 중에서도 L식은 직접, 간접은 요동, 직접은 L. 26번 전기가열 방식 중 전극 사이의 공간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고열에 의한 가열 방식. 전극 사이에 공간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고열, 아크죠. 아크. 공간의 아크 가열입니다. 이런 부분 이론에서 한번 책을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론 때 공부했고, 문제 풀으면서 공부했고, 다시 이론에서 확인하면 3번 공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실력도 쌓이고 본인께 됩니다. 26번 아크 가열. 27번 유전 가열과 유도 가열의 공통점, 자주 나온다 그랬죠. 유전 가열과 유도 가열은 공통적으로 교류만 사용을 합니다. 답은 1번. 이번 선택 가열이 가능한 것은 유전 가열이었죠. 유전 가열.
유도 가열은 선택 가열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가열 가능한 것이고, 유전 가열은 선정 주파수에 따라서 선택 가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3번 피열물 자체를 직접 가열한다. 직접 가열은 유전 가열이 되고, 3번 전기적 전력물을 직접 가열한다. 직접 가열은, 그러니까 직접 가열은 유전, 간접 가열은 유도였죠. 28번 유도 가열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이지?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유도 가열은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전자유도 현상, 우리가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면 전자유도 현상 근방에 있는 것이 뭐냐면 히스테리시손, 철손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손과 철손은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죠.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은 철손을 히스테리시손, 와류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28번에는 2번 철손이 됩니다. 철손. 29번 고주파 가열 방식에서 유도 가열의 용도는, 유도 가열에서 저주파가 있고요, 고주파가 있었죠. 고주파에서는 보통 유도는 금속이고요, 유전은 절연물, 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유도 가열은 금속이고, 금속 중에서도 그런 열처리, 표면 이런 것이 유도 가열입니다. 그래서 2번 목재, 3번 목재, 4번 비닐 이런 것은 모두 유전이고, 유도는 금속의 열처리가 됩니다. 30번 상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열 방식은 뭘까요? 유도 가열은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습니다. 유도 가열에서 저주파는 상용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유도 가열에서 고주파는 5에서 20kHz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열 방식이 저주파 유도 가열입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3번이 되고, 31번 선정 주파수에 따라서 선택 가열이 가능한 가열 방식은, 말씀드렸지만 선택 가열하면은 유전 가열이라고 했습니다. 선택 가열은 유전 가열, 유도 가열은 필요한 부분만 가열하는 거고요. 4번이 답입니다. 32번 전기적 절연물을 직접 가열한다. 절연물, 유전체, 유전체가 절연물이니까 유전 가열. 이렇게 단어 하나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목이 전기 설비 과목도 단어 하나만 보고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전기 응용도 비슷하다 그랬죠. 공부 방식이 비슷합니다. 절연물을 가열한다. 유전체, 손을 이용한다. 유전 가열. 33번 유전 가열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유전 가열은 유전체, 목재, 비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리의 용접, 구리는 도체죠. 절연체, 유전체가 아닙니다. 답은 4번. 34번 계속 나옵니다. 유전체 자신을 발열시키는 유전 가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유전 가열의 특징. 2번 열이 유전체 손에 의하여 피가열물 자체 내에서 발생합니다. 피가열물 자체에서, 직접 가열의 종류니까요. 2번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임의로 제어도 됩니다. 다음은 내부 가열 방식인 경우 표면이 과열될 우려가 없다. 표면이 과열될 우려도 없습니다. 4번 전 효율이 좋고 설비비가 저렴하다. 유전 가열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 가열은 고주파 1에서 200MHz의 고주파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1에서 200MHz 고주파를 사용하려면 그 고주파 발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의 고주파 발생기가 있으려면은 설비가 복잡해야 되겠죠. 그런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잡한 설비는 또 효율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전원이 필요하고요. 설비가 고가고 효율이 낮습니다. 고주파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에서 200MHz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5번 자동차, 기타, 차량공업, 기계 및 전기 기계기구 등과 기타 금속 제품에 도장을 건조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도장 뭐요? 적외선입니다. 도장은 적외선 가열. 4번.
36번 다음 중 적외선 가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외선 가열은 그냥 적외선 램프를 쫙 켜놓고요 통과시키면 가열이 됩니다. 1번 조작이 간단하고 온도 조절이 쉽습니다. 2번 발열체로는 적외선 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적외선 가열이니까 그 배열이 매우 간단합니다. 3번 효율이 좋지 않으면 표면 가열이 불가능하다. 적외선 가열은 효율도 괜찮고요 표면 가열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3번 고온 물질에서 나오는 적외선 조사에 의하여 건조에 필요한 열량을 재료해 주는 것이 적외선 가열이 맞죠. 37번 전열 방식의 종류 중 전자의 충돌이 전자빔이라고 그랬죠. 전자의 충돌이 전자빔 가열입니다. 4번 38번 전자빔 가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전자빔 가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에너지 밀도나 분포를 자유를 조절할 수 없다. 전자빔이 조절할 수 있겠죠. 전자빔 가열은 전자 충돌을 많이 시키면 세질 것이고요 적게 충돌시키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나 분포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2번 고용점 재료 및 금속박 재료의 용접이 쉽다. 뭐 필라멘트 이런 거. 진공중에서 가열이 가능하고요 4번 가열 범위가 극히 국한된 부분에 집중시킬 수 있어 열에 의한 변질이 될 부분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38번은 1번이고요 39번 전자빔으로 용이하는 고융점 활성 금속 재료는 뭐 교재에 나왔었지만 탄탈, 지르코늄, 텅스텐 이런 것들입니다. 몰리브덴도 있고요. 전자빔으로 용이하는 고융점 활성 금속 재료라고 했는데 1번 뭐 니크롬 2종, 2번 철크롬 1종, 3번 탄화교수 이건 뭐예요? 앞에서 나왔죠? 익숙하죠? 뭐? 발열체 종류입니다. 철크롬 1종, 니크롬 1종, 철크롬 2종, 니크롬 2종, 탄화교수 발열체 종류예요. 고융점 활성금속 재료는 탄탈과 지르코늄,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고 대표적으로 텅스텐이 있습니다. 40번 화학공업 제품의 생산에 전기로를 이용하면 다른 연소로에 비해 장점이 아닌 것은 전기로입니다. 전기로. 1번 불순물의 혼입을 막을 수가 있죠. 전기로입니다. 우리가 밀폐시켜 놓고요 녹이는 거요. 그래서 불순물의 혼입 막을 수 있고 2번 광범위한 온도도 얻을 수가 있고 3번 정밀도가 높은 온도 제어도 가능합니다. 열을 우리가 어떤 원하는 열을 얻기 위해서 전류 등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3번 열 효율이 낮다.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장작을 태워서 가마를 굽는데 우리가 뭐 장작을 태워서 이런 것들보다 전기를 이용해서 로를 만들면 열 효율이 높습니다. 타 방법에 비해서. 41번 다음 중 전기로의 가열 방식이 아닌 것은 전기로 가열 방식 3개 있었죠. 가열과 마찬가지로 저항 가열, 아크 가열, 유도 가열이 있었습니다. 유전 가열은 아니죠. 전기로에서는 전기로 가열 아니죠. 전기로는 저항, 아크, 유도. 그다음에 가열은 유전 가열 뭐 있었지만은 전기로 가열 방식에서는 유전 가열이 없습니다. 답은 2번. 42번 저항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용접 중에서 저항 용접은 맞대기 용접이 있고 겹치기 용접이 있었죠. 맞대기 용접에서는 우리가 뭐 업셋, 플래시 맞대기가 뭐다? 불꽃 용접이 있고 충격 용접이 있고 겹치기에는 점용접, 침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크 용접이죠. 맞대기 저항 용접은 맞고요. 불꽃 용접은 플래시 용접이고 점 용접은 겹치기 용접. 제가 자동차 빵빵 한다는 뭐 이런 겹치기 용접에 점 용접이 있었고 아크 용접은 저항 용접과는 다른 분류가 됩니다. 답은 2번. 43번 다음 중 겹치기 용접이 아닌 것은 저항 용접 중에서 겹치기 용접이 아닌 것은 뭐 맞대기 용접이죠. 그래서 겹치기 용접은 점 용접, 롤러를 이용한 심 용접, 그 다음에 프로젝션 용접이고요. 업셋 용접은 맞대기 용접이 됩니다. 답은 2번. 43번 전구의 필라멘트나
열 전대 용접에 알맞은 것은 점 용접이 필라멘트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필라멘트 용접이 점 용접이었습니다. 답은 1번. 45번 프로젝션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프로젝션 용접. 예. 프로젝션 용접은 저항 용접 중에서 겹치기 용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속도가 빠르고 용접의 신뢰도가 높고 판재 두께가 다른 것도 용접할 수 있고 피치가 작은 용접은 불가능하다. 프로젝션 용접은 용접 피치를 작게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항 용접 중에서 겹치기 용접의 일종인 프로젝션 용접, 돌기 용접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피치가 작은 용접도 가능하다. 46번 아크 용접기 수화 특성. 용접기 수화 특성. 전기 기기에서도 자주 나왔던 거예요. 용접은 수화 특성입니다. 답은 2번. 47번 용접용 전원의 특성은 부하가 급히 증가할 때 전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리고 47번 같은 경우는 수화 특성 이렇게 I고 V입니다. 부하가 급히 증가한다. 여기서 부하가 전류죠. 전류가 급히 증가하면 전압은 감소하게 된다. 전류가 커지면 전압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수화 특성에 의해서 답은 3번입니다. 급히 강화한다. 48번 뭐라고 했어요? 48번은 아크 용접에서 직류 아크 용접에서 용접봉을 용접기에 양극에 모델을 음극에 연결하는 경우에 극성은 뭐라고 했어요? 모정이라고 그랬죠. 모정. 어머니의 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모제 플러스일 때 정, 목은 모제 마이너스일 때 부, 혹은 역극성이 될 겁니다. 모제 마이너스일 때 역극성, 부극성. 따라서 48번은 모제 음극 연결이기 때문에 역극성이 됩니다. 49번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용접. 알루미늄 마그네슘 용접 나오면 불활성 가스 용접이라고 했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입니다. 50번 불활성 가스 용접에서 아르곤과 헬륨이 사용되는데 아르곤 가스가 헬륨보다 더 널리 사용된다 그랬죠. 이유가 아닌 것은 아르곤이 전리전압이 낮아서 아크의 발생과 유지가 쉽고 피포작용이 강해서 기류가 견고하고 가스 필요량이 적으면 가격이 저렴한데 용접면의 산화방지 효과는 헬륨이 더 크다 그랬죠. 용접면의 산화방지는 헬륨이 더 큽니다. 근데 일단 아르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 산화방지 면에서는 헬륨이 더 낫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1번 저항 용접에서 접합면의 일부가 녹아 바둑알 나오면 너깃입니다. 너깃. 애들 좋아하는 그 반찬 이름 비슷하죠. 너깃. 바둑알 모양 너깃입니다. 바둑알 너깃. 예. 슬러그는 용접하고 난 찌꺼기 이런 거 그 슬러그고요. 용입은 용접부에서 뭐 표면과 금속 밑에까지 그 거리를 용입이라고 합니다. 플럭스는 용접할 때 금속 그 산화 방지를 위해서 그 피복하는 것을 플럭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둑알 너깃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52번 초음파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초음파를 이용한 간접 용접이죠. 일반 이종 금속의 용접도 가능하다. 다른 금속의 용접도 가능하고요. 뭐 고체 상태에서 용접함으로 열적 영향이 적다. 열적 영향이 더 적습니다. 3번 가열이 필요하지 않는다. 가열이 필요하지 않다. 외부 가열이 필요하지 않다가 맞고요. 4번 가압하동이 적기 때문에 변형도 적습니다. 52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53번 용접 방법 중 플라즈마 제트예요. 플라즈마 제트 다 좋았는데 좀 구조가 복잡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틀린 것은 1번 에너지 밀도가 커서 안정도가 높고 보유량이 크고, 2번 용접 속도도 빠르고, 3번 피부가스를 이중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토치 구조가 복잡하고요. 4번 뭐 이렇게 토치 구조도 복잡하고 피부가스를 이중으로 사용하는데
균일 용접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플라즈마 용접은, Z 용접은 균일 용접이 가능합니다. 54번. 진공도가 10의 -4승에서 10의 -5승 수운조 밀리미터 정도의 진공 중에서 가열된 텅스텐 합고 용구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를 직류 고전압으로 가속해서 피용접물에 집중해서 용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자를 직류 고전압으로 가속해서 전자빔을 만드는 거죠. 전자빔 용접이고, 진공도는 10의 -4승에서 15의 -5승 정도가 됩니다. 54번에는 1번. 55번.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에 필요 없는 것은, 비파괴 검사는 우리가 방사선 검사, 감마선 검사 있죠. 감마선 검사 이런 것 방사선 검사고, 자기 검사 있고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고주파 검사는 비파괴 검사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유관에 의한 외관 검사, 이런 것도 비파괴 검사가 됩니다. 55번에는 답이 1번이 있고요. 56번. 다음 중 전기 건조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건조입니다. 건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적외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주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열 건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외선, 고주파, 전열 건조고, 자외선. 적외선도 되니까 자외선도 되지 않을까? 자외선은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은 향균, 화학, 살균 이런 거죠. 화학적인 살균하는 것이지 건조는 아닙니다. 열을 내는 것이 아니죠. 56번에는 3번 자외선 건조는 없습니다. 57번 적외선 건조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외선 건조 1번 표면 건조에 적합하고요. 2번 두꺼운 목재 건조. 적외선은 표면입니다. 두꺼운 목재 건조는 56번 보기 중에서 선택한다면 고주파 건조가 되죠. 3번 적외선 건조는 건조기의 유지비가 적게 들고 구조가 간단합니다. 57번은 2번. 58번 적외선 건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외선 건조 효율이 좋고 온도 조절이 쉽고 많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는데 대류열. 뭐요? 적외선은 뭐다? 복사열입니다. 복사열. 몇 번 나왔죠, 지금까지. 몇 번 나왔던 복사열을 이용합니다. 대류열이 아닙니다. 59번 내부 가열에 적당한 전기 건조 방식은 뭐다? 건조라고 하면은 적외선 건조, 고주파 건조가 많이 사용되는데, 내부 가열은 고주파, 외부는 적외선입니다. 자외선 건조는 없다 그랬죠. 아크 건조도 없습니다. 건조를 시키는 아크, 불꽃 튀면 타버리죠. 아크 건조도 없습니다. 60번 금속의 표면 열 처리에 이용하며 도체 고주파 전류를 통하면 전류가 표면에 집중하는 현상이 뭐예요? 표면 열 처리, 표면, 표피 효과. 60번에는 1번. 61번. 금속이나 반도체 전류를 일단 흘려놓고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합니다. 그러면 자개 방향을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전류를 흘리고 자개를 가하면 그것과 수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 홀 효과. 62번입니다. 서로 관계 깊은 것들끼리 짝지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도가열. 유도가열은 전자 유도 현상은 철손, 와류손, 히스테리시스손, 철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도가열은 와전류손 맞고요. 2번 형광등, 스토크스의 정리. 다음 표면가열은 60번에서 했지만 표면가열은 표피효과. 3번 열전온도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열전온도계 뭐다? 제어백 효과죠.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네, 이렇게 2장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2장을 했는데 처음에 계산 문제가 부담되는 것이 좀 있지만 대부분 잘 정리해서 암기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잘 정리, 문제 반복, 이 정석입니다. 너무 깊이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자신 있게 2장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3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